자, 오정의 중국인의 거리 이제 또 전체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중간하고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수능이 한번 출제됐고 2020년에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작품이기도 해요. 일단 여기에서 소설에서의 3대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어느 정도 소설은 정리할 수 있다. 일단 등장인물 보시죠. 나 주인공이죠. 그래서 나 당연히 주인공이고 소설의 화자라고 했는데 요거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자, 중국인의 거리, 아마 인천 쪽이었겠죠? 네. 죽음과 생명,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의 매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전후에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린아이의 눈에서 봤을 때,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을 일단 세무치고 특히 매기 언니의 죽음이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해서 성장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소설의 특징이 있구나. 곳곳에서 나타나요.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성장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또 이제 치우기가 있어요. 자기 친구죠. 우리 그 작품 전반부에서 치우기가 이제 미용사가 꾸미고 그 집에 가서 놀러 가는 친구인데 자, 이 치우기 한번 보세요. 네, 친구인데 보조 인물입니다. 그런데 꿈이 뭡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창녀촌에 가는 것이 꿈인 친구예요. 양갈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상대하는 소녀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치욕을 미장원에 맡기고 도시를 떠난다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좀 버리는 전쟁 고아와 다름없는 그런 치욕과 내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남자가 있는데 가끔 마주치는 주인공입니다. 시선의 주인공 요 정도 좀 밑줄치세요. 자, 그래서 중국인 남자의 시선에서 화자는 여기 주인공인 내가 내부에 어떤 잠재된 욕망을 느끼게 돼요. 뭔가 좀 이성적인 감정을 슬슬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건과 갈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물은 뭐 저 정도로 봐도 되고 아니면 중간중간 나타나는 인물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사건과 갈등으로 좀 넘어가시죠. 여기에서 넘어가면 자, 주인공이 나를 비롯한 하는 부분인데 이제 6.25 전쟁이 배경이에요.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일자를 따라 피난지로부터 부산으로부터 항구 도시 인천으로 온 거죠. 인천 외곽, 요즘 차이나타운 있는 곳이죠. 중국인의 거리로 이사를 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 중국인의 거리로 이사를 오는 것을 포커스로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식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지녔던 그 주택들을 이제 그 마구마구 어떻게 됩니까? 헐값에 우리가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기지촌, 그죠?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요게 이제 주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탄 안개처럼 석탄이 뭡니까? 좀 석탄 연기가 좀 뿌옇게 좀 보이는 그런 듯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후에 어떤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자, 해인초 냄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해인초 냄새, 그 다음에 노란 환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 연결. 이게 작품 전반부고, 그래서 공복감과 유년 시절의 어떤 유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2004년도 수능에 출제된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크했었던 공사 수능 기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전반부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치욱이 지금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나고 친구고요. 네, 친구 보조인물이죠. 자, 창백한 얼굴의 중국인 청년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청년이 어떤 모습? 슬픔과 비의 감정이 느껴지게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창백한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슬픔과 비의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망의 시선이 주인공 내부에서 움트고 있던 주인공의 뭐라고요? 욕망과 내면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역할은 바로 나의 욕망을 나의 내면을 일깨우는 역할이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인공인 나의 내면을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슬슬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아주 그 사춘기적 소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기 언니는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식 결혼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흑인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흑인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살해를 당했어요. 이것이 좀 작품 전체적으로 이게 자주 출제되지 않는 이유가 교육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학생들이 의문을 가져서 양갈보가 뭔가요? 몸파는 창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심지어 요즘 수능은 담배 피는 그 내용, 담배라는 소재가 옛날에는 누구죠? 황순원의 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덕재하고 성삼이가 서로 친구예요. 근데 좌우 한 명은 국군인데 한 명은 얼떨결에 농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국군인 성삼이가 덕재를 데려가요. 그래서 서로 내적 갈등을 겪을 때도 담배를 폈지만 서로 갈등을 좀 해소하려는 거를 암시할 때도 담배를 폈는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고 요즘이. 그래서 이게 좀 출제가 잘 안 됐다라는 거. 네, 전문을 내기가 좀 부담되는데 이거 전체 지문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학교 수업 어떻게 하냐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냐고. 흑인과 동거를 하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수능에서도 그걸 피하고 그냥 전쟁 후에 폐허된 모습밖에 못 냈었다라는 거.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네, 물론 문학 작품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냐, 이 뒷부분 좀 부담되는 내용이 있어요. 전체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좀 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다시 이제 매기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내적인 어떤 혼란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매기 언니의 죽음이죠. 그래서 매기 언니의 매기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할머니의 또 죽음이 있죠.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이 둘의 죽음이에요. 이 둘의 죽음이 결국 성장의 곤에 멎어졌죠. 한데 한마디로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해서 성장의 고비를 확인한다라고 해서 요게 요렇게 돼요. 표현은 요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성장의 어떤 과정으로서 일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뭐를 했습니까? 초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첫 생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첫 월결에서 요 초조라고 하는 걸 굳이 잡자면 해설된 문제집이 딱 하나 있거든. 창대에서 해설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초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첫 월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월경인데 이것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사춘기적 소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전체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싹 다 읽으면 근지러움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앞에 있었던 요 초조예요. 이걸 과연 강조해서 낼 것인가? 요거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관용 그거 설명하는데 물론 문학이니까 터부시하지 않고 풀어야 되겠지만 아마도 교육적인 버전이라면 매기 언니의 할머니 죽음 정도에서 내가 내적 갈등 겪는 부분까지를 커트해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준비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좀 더 뒷부분 교과서의 작품 전체에 나오는 초조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프린트의 마지막에 보면 초조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초조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없다. 그죠? 네, 여기에는 문제가 수록되지 않았다. 문제 만들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죠? 해설서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참고합시다. 그래서 일단 초조와 근지러움 이 두 가지 키워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걸 보니까. 자, 계속해서 앞에 서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쭉 근지러움 초조는 오른쪽 칸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소재 기능과 의미 중에서 근지러움은 뭔가, 초조는 뭔가, 아마 내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근지러움으로 감지되는 정신적 성장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네, 요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뭔가 몸이 좀 속된 말로 우리 간지럽다, 근질근질한 거예요. 우리 어떤 운동 같은 거 할 때 막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가 넘칠 때 텐션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것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 몸이 성장하니까 세포 분열이 육체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근지러움이죠. 그래서 근지러움 앞부분에서도 체크했지만, 자, 이 근지러움이 바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근지러움은 주인공의 자, 할머니 죽음이에요. 할머니 죽음, 그 다음에 매기 언니 죽음, 그걸 통해서 정신적 성장 과정과 관련이 됩니다. 주인공의 어떤 성장을 암시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근지러움, 이렇게 1번으로 다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초조라고 하는 건데 역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초조입니다. 2번이죠. 이거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외적인 성장에 해당이 돼요. 외적 성장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초조, 첫 원력이고요. 그 다음에 근지러움은 몸이 좀 근질근질하고 심리적으로 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저건 정신적인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적 요소고요. 요거는 써야 되네요. 요것도 주인공의 성장 암시라고 해서 외적인 요소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아마 요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상의 특징을 보면 이거 과거 회상 구조라는 얘기예요. 요건 첫 시간에 했었던 거죠. 처음 이 작품을 분석했을 때 과거 회상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 등장하니까 인위증 주인공 시점이에요. 요거는 나가 곧 주인공이죠. 그리고 나의 내면 의식 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재나 주제는 바로 뭡니까?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관련이 되죠. 그 성장 과정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은 첫 번째 뭡니까? 전후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거고,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옆쪽으로. 그래서 정신적 성장의 고통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후의 어떤 황폐한 현실이죠. 황폐함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 자, 매기 언니와 할머니의 죽음이겠죠.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전후의 황폐함 이전에 여기 중국인 청년, 하얀 피부의 중국인 청년의 얼굴이 있는데 그걸 좀 3순위로 뒀는데, 그래서 매기 언니와 할머니의 죽음, 근데 고통은 아니니까, 역동적인 건 고통이 아니니까 그건 여기다 쓰면 좀 안 좋겠네요. 성장 과정에서 꼭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깨우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좀 관통해야 되니까 요거 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구성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는지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이 대충 발단 부분이고 이 부분이 대충 전개, 또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이겠구나 라고 짐작하기 편하게 큰 틀에서 소설의 이론과 같이
맞춰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발단 부분이 굉장히 좀 인트로가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발단 부분이 수능 기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수능 기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항구도시 외곽이라고 그러는데, 항구도시 외곽으로 이사한 것은, 항구도시는 인천이에요. 인천의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중국인의 거리입니다. 중국인 거리로,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차이나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아주 무식한 얘기로 하면, 맛있는 짜장면이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미안합니다. 우리 차이나타운에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남은 건물들에서 전쟁 후에 전후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인칭 여주인공에 해당이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과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탄 훔친 부분, 여기가 수능 출제 부분이죠. 수능 출제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배경 묘사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훔쳐서 그거를 이제 바꿔먹었던 내용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로 살펴봤던 내용이 있지요. 여기 말고 또 뒤에도 더 있네요. 그 다음에 회충약,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다음 해인초 냄새죠. 해인초 끓이는 냄새. 해서 후각적인 이미지로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노란빛,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바로 해인초 끓이는 냄새. 요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배고프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충약을 먹게 되면 속을 비우니까 아무래도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배고프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인의 남자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네. 여기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나의 어떤 내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되죠? 내적 욕망을 일깨웠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어떤 생존과 관련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전개 부분은요, 이제 좀 나뉘는 거죠. 중국인 거리의 그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어머니, 그 다음에 늙은 중국인들, 그 다음에 쿨리, 치옥, 그 다음에 흑인 병사와 함께 사는 매기 언니, 그 다음에 치옥이, 요거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근데 소설 내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인물들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아하고 고상한 인물들이 없어요. 전쟁 후에 황폐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또 전쟁과 관련되는 그 인물들만 지금 전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과 갈등이 팍 이제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거죠. 첫 번째, 매기 언니는 살해당해요. 야, 이게 그죠? 그래서 매기 언니의 죽음, 네. 요게 1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서모로 어두운 삶을 살다간 할머니의 죽음. 서모는 뭡니까? 내 엄마의, 양엄마예요. 서모라고 하는 건 친엄마가 아니란 뜻이에요. 불행한 가족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기 언니, 자, 양공주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이기는 하지만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요.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정신적 성숙을 얻게 됩니다. 성숙함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요 1번과 2번의 사건이 성숙함을 유도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해서 삶의 유한성을 깨닫다라고 하는 이 삶의 유한성은 일제강점기 후반부부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타났었던 넝마주의, 니힐리즘에 해당이 되죠. 허무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네, 허무주의가 되고 요거는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니힐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심각하게 무기력하게 현실에 뭡니까? 적극적인 힘을 못 내는 네, 니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관련된 경향이 반영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라고 하는 박윤환의 시가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윤환이죠. 한 잔의 술에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떠나간 어쩌저쩌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그죠? 삶은 그저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거늘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 그대로 극단적인 허무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었던 1950년대, 60년대 초 사이에 저 허무주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허무주의가 나타났던 니힐리즘, 이 박인환의 시는 넉마주의라고도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이 빠져 있어서 허무주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더기처럼 입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넉마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삶의 유한성을 깨달았다. 뭐 그 정도로 좀 좋은 말로 정리를 했고, 자, 결말 부분은 6학년이 됐죠. 6학년이 돼서 자, 치욱은 자기 소망을 못 이뤘네요. 예, 창녀가 되겠다는 뜻을 접고 미장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청년은 나에게 선물꾸러미를 건네요. 썸 타는 거죠. 욕망을 일깨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몇 번째? 8번째 다산이죠. 그래서 네, 미장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중국인 청년이 나에게 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미장원 첫 번째 선물, 그 다음에 8번째 아이를 낳는데, 자, 요 아이를 낳는 것 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네, 초조라고 하는 것은 네모칸 쳐서 네 번째로 치고, 별표 치기는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네 번째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네, 어떤 폐허의 빈곤함이죠. 폐허의 빈곤함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건가요? 작지만 네, 작은 미래의 희망이 암시되기도 해요. 희망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 미장원에서 취직을 한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엄마가 아이를 낳아 8번째 다산이잖아요. 많은 아이를 낳았던 거죠. 옛날에 식구가 많은 건 재산이었어요. 노동력을 기반으로 했던 건. 그 다음에 내가 어른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의 육체적 또는 네, 외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외적 성장과 네,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바로 네, 초경입니다. 아마 첫 월경을 겪을 때 그 전후의 기억을 쓴 것 같은 느낌이고, 그게 마침 6.25 직후에 차이나타운에 이사 갔던 시기와 맞물려서 아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읽으면 이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6.25라고 하는 것이죠. 네, 6.25 피난인데 6.25 피난살이에서 6.25가 시대적인 배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작품도 결국 사회적인 환경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 해당이 돼요. 네, 인천이죠. 어디라고? 이 인천이 앞부분에서 중국인의 거리예요. 중국인의 거리로 요즘으로 치면 차이나타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떤 그 전후의 어떤 그 황폐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난 커서 이런 거는 좀 눈으로 읽으시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어린 소녀는 바로 요거는 치욕의 그렇죠? 네, 치욕의 어떤 네, 소망이었습니다. 난 커서 양키놈들을 상대하는 창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얘기고요. 예, 슬픈 감수성. 그 다음에 전쟁이 낳은 비극이었다. 뭐 폭발을 해서 막 다리가 잘려나가고 뭐 그런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어떤 내적인
생각이 이렇게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전쟁의 상처죠. 그 다음에 유년기 체험이라고 했는데 과거 회상이죠. 유년기의 체험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성장 소설의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교양 소설적인 요소도 있는데 성장 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뒤로 가서 비극적인 여기에서 중국인의 거리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배경에서 비극적인 체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기 언니와 할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양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는 그 할머니 친딸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가족의 흑역사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들지 않는 소녀가 철이 들지 않은 소녀죠. 네, 소녀는 바로 나고요. 내가 비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주의 죽음인데 양공주는 누굽니까? 매기 언니죠. 네, 매기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첫 생리를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성으로 소녀에서 여성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또 암시한다라고 하는 건 다산, 그 다음에 미장원에 취직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인 그 남자 왜 했을까? 나한테 대시했어. 얘가 나한테 선물 주네. 뭔가 나도 이제 뿜뿜 젊음의 사춘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 전쟁의 현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조금 더 밑으로 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이 어떤 방식? 회상의 형식이죠. 그래서 회상의 형식 이제 추가적인 내용 회상의 형식인데 이게 과거 회상이죠.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고 즉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잠깐 현재에 있다가 이제 과거로 가서 하는데 마치 액자식 구성 같기도 하죠. 조금 더 갈까요? 회상의 형식에서 조금 더 가서 그래서 문체상의 특징도 아마 문제를 출제하면 저런 표현들을 쓸지 않을까. 짧은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 해서 역순행적 구성 1번, 짧은 문장 2번,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체예요. 간결한 문체인데 그냥 3번으로 구분합시다. 짧은 표현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각적인 이미지, 해인초 냄새에 관련된 거죠. 해인초 냄새 요거 4번으로 좀 볼까요? 자, 이 해인초 냄새라고 하는 것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죠. 과거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해인초 냄새가 과거 유년 시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 플러스 그것을 내 회상을 하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해인초 냄새, 수능에서도 출제됐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어린 화자가 나오죠. 유년기 화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린 화자예요. 어린 서술자 또는 어린 화자라고 얘기하죠. 어린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예요. 믿을 수 없는 화자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눈으로 썼던 이 작품이 우리에게 좀 더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들도 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유년기 화자를 설정했다. 어린 서술자를 설정한 것은 결국 뭡니까? 삶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이죠. 네, 삶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을 생생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요거죠. 요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비극성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요. 현실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죠. 이런 말로 바꿔서 문제는 설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회충약. 예, 너희들도 어렸을 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회충약 먹은 적 있어요. 예, 먹어야 되는 회충약과 해인초 냄새, 유년 시절에. 그래서 요거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특히 해인초 냄새, 회상의 매개체라고 앞부분에서도 했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뭐 출제가 안 되겠죠. 예, 고양이가 지 새끼를 잡아먹어요. 고양이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그 당시의 세태를 좀 반영한 건데. 자, 다음 이제 역학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것을 조금씩 채우는데 설마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그 장면에서 문제를 내실 선생님이 계시나요? 교육적으로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심층적 이해로 좀 더 넘어가서 네, 타이틀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좀 더 내용을 붙여서 2번, 3번, 4번 살펴보고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더 체크했습니다. 수능 출제 부분부터 강조가 되는 나와 치욕의 어떤 관계겠죠. 예, 치욕의 성인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여기에다 써놨는데, 자, 매기 언니 방에서, 그죠? 예, 이리저리 얘네들이 놀 거예요. 그래서 놀면서 치욕이가 뭐 이런 것도 쓰면서, 이런 것도 썼어? 나 양갈보가 될 거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기 언니 방에서 놀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인 남자와 내가 시선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나중에 이제 선물 나한테 갖고 오죠? 썸 타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슬픔과 비애 감정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욕망을 일깨운다 해서 앞부분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디야? 예, 중국인의 남자죠. 네, 중국인 남자 아이가 나에게 이러한 내면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내면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남녀 차이가 없죠.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비슷하면 성장기 때 10살 전후로는 남녀 학생 구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슬슬 나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겠지. 자, 다음 오른쪽 칸으로 가서 충실히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부분이 있죠. 네,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있어요. 매기 언니의 죽음, 그 다음에 나의 엄마의 친엄마가 아닌 할머니죠. 그래서 정신적 성장인데 인생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느꼈을 거예요. 인생 무상을 아마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8째요. 출산이죠. 다산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어떤 출산과 요 탄생 같은 말이죠. 다가올 내일을 향해 있는 요 부분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열려있는 그 세계 미래죠.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전쟁 상태죠. 네, 전후의 현실이에요. 전쟁이 끝난 직후인 것 같아요. 전후의 비극인가요? 전후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복 가능성 제시. 그래서 만약에 이 결말 부분을 문제로 내겠다. 결말 부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전후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 출제 포인트 새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후반부 이제 절정 결말로 가자면. 그래서 이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복 가능성은요. 네, 순환이대라고 하는 하근찬의 소설도 있고요. 하근찬의 수대도 있는데 어떤 거냐? 여기 이제 그 혈육의 죽음도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인데, 자, 아버지와 아들이
예, 외나무 다리를 서로 같이 건너갑니다.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거죠. 아버지는 일제징용으로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류탄 쪼가리 맞아서 두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용머리제가 내려다본다라고 하거든요. 하근찬의 순환이대도 기출작품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수능 기출끼리 한번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네, 초조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외적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죠. 외적 성숙함을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낯선 성인의 세상에 두렵게 한 발을 내세우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눈이 마주쳤던 그 중국인 남자가 이제 선물을 건네요. 대시하는 거죠. 뭐 평범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 후에 평범한 삶은 되게 힘들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후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문제 부분으로 좀 넘어갑시다.